어머니, 여긴 어머니께 딱 맞는 곳이에요.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반질반질한 흰색 타일 바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이 부셨다. 나는 막내 아들 민수의 팔에 매달린 채 휠체어를 밀고 가는 직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팔을 더 세게 잡아끌 뿐이었다. 손가락에 박힌 그의 손톱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속 깊은 곳이었다. 310호실입니다, 어르신. 직원이 문을 열었다. 좁은 방,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 밖으론 회색 콘크리트 벽만 보였다. 민수야,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내니? 집에 가자. 응. 엄마가 밥도 잘할게, 청소도 잘할게.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움찔했다. 내 아들이,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눈으로 나를 쳐다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우리 식구들이 다 힘들어요. 수진이도 회사 그만둬야 할 판이고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못해요. 여기가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곳이에요. 수진. 내 며느리. 그 이름을 들으니 뭔가 떠올랐다. 며칠 전, 아니 몇 주 전부터였나. 며느리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었다. 짜증 섞인 한숨, 대충 차려주는 밥상, 점점 줄어드는 대화. 그래, 며느리 때문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며느리가 민수를 설득했을 거라고. 아들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낼 리 없다고.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하며 민수를 키웠는데. 남편 없이 혼자서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는데. 일주일만 계세요. 어머니 몸 추스르시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알았다. 그의 눈이 내 눈을 피하고 있다는 걸,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덜컥. 문이 닫혔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은 차가웠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머릿속으로 지난 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김장하던 날, 손주들 밥 해주던 날, 민수 부부 싸울 때 중재하던 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곳에 있었다. 요양원. 버려진 사람들이 오는 곳. 요양원 생활은 시계처럼 정확했다. 아침 7시, 기상 방송이 울린다. 8시, 식당에서 죽과 반찬 2가지. 9시, 간호사가 약을 나눠준다. 오전엔 TV 시청, 오후엔 산책, 저녁엔 또 죽. 모든 게 똑같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저기 어딘가에 민수네 집이 있을까?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민수는 나를 생각이나 할까? 박정숙 어르신? 뒤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다. 25쯤 돼 보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의 여자였다. 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다. 하얀 알약 3개 매일 먹지만 뭐에 쓰는 약인지는 몰랐다. 간호사는 물컵을 건네주고는 다음 방으로 갔다. 나는 약을 삼키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민수가 언제 올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들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저희 아들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 보호자 연락은 따로 규정이 있어서요.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나는 말끝을 흐렸다. 급한 일은 없었다.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보름 됐어요. 자식들이 보냈나 봐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다들 그래요. 여긴 자식 손에 끌려온 사람들 천지예요. 나도 딸년한테 당했어요. 치매 걸렸다고 여기 처박아 놓고는 석 달째 얼굴도 안 비춰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탓만 하지 말라고요. 결국은 자식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설마. 아니야.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며느리가 억지로 설득한 거야. 민수는 나를 사랑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더 외로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지난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민수가 겨우 10살이었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까지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민수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대학 입학식 날, 민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 약속을 믿었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수진이와 결혼했고, 아이 둘을 낳았다. 나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했다. 아들이 성공했으니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한 번 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검사도 있고. 치매. 그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였다. 민수가 나를 짐처럼 대하기 시작한 게.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가 찾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병균이 옮을까 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민수야.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그 얘기 또 하시게요? 여긴 전문가들이 케어해주는 곳이에요. 집보다 훨씬 좋아요. 엄마는 싫어. 여기 너무 답답해. 밥도 맛없고 사람들도 무서워. 어머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짜증 섞인 한숨.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이가 또 뭐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수진이 얘긴 왜 꺼내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수진이가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를 여기 보낸 거 아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민수야, 수진이한테 말해봐. 엄마가 얌전히 있을게. 밥도 혼자 먹고 방에만 있을게. 제발.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 탓 좀 그만하세요. 이건 수진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뭐,
제가 어머니를 여기 모셔온 거예요. 수진이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민수가 나를 왜? 내가 간신히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교육비도 빠듯하고 어머니까지 챙기려니까 너무 벅차요. 엄마가 뭐 해달라고 한 적 있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면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고요. 수진이랑 애들도 눈치 보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니? 버린 게 아니에요. 여긴 좋은 곳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내밀었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장이에요. 제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엄마는 내 가족이 아니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수진이 탓이 아니었구나. 내가 미워했던 건 며느리였다. 며느리가 아들을 부추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들 스스로가 나를 떠밀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가슴 속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2달이 지났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나는 매일 복도 끝 공중전화 앞에 서서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엄마 보고 싶다고? 집에 데려가 달라고? 그런 말을 한들 민수가 마음을 바꿀까? 아니, 어쩌면 더 귀찮아할지도 모른다. 요양원 생활에는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을 꿨다. 젊었을 때의 꿈, 민수를 업고 시장에 가던 꿈, 민수가 엄마 하고 웃으며 달려오던 꿈.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은 냉혹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또 그 할머니를 만났다. 요즘 어때요? 그냥. 그렇죠 뭐. 자식 소식은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그래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안 와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오래 있다 보면 하나 깨닫게 돼요. 자식이 효자인지 아닌지는 결국 이럴 때 드러난다는 거.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며느리, 원망 그만하세요. 진짜 나쁜 건 아들이에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내 딸도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떠밀려서 날 여기 보냈다고 변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남편은 반대했대요. 딸이 우겨서 날 여기 보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결혼하면 다들 변해요.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식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 아들, 원래 효자였어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다. 민수는 착했다. 말도 잘 들었다.
하지만 효자였을까? 내가 아플 때 챙겨줬던 적이 있었나? 내 생일을 기억하긴 했나? 없죠? 그냥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편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짐이 되니까 내팽개친 거고. 할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신호음이 3번, 4번 울렸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차가웠다.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민수야,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굳어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전화 끝나셨으면 수화기 좀 내려놓으세요.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민수는 나한테 전화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들자 모든 게 허무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내 전부를 쏟아부은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귀찮아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같은 질문이 또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답이 보였다.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너무 많이 주니까 당연하게 여긴 거다. 너무 헌신하니까 가치를 몰랐던 거다.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3달이 지나자 나는 포기했다. 민수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요양원 생활은 반복됐다. 아침죽, 오전 산책, 오후 낮잠, 저녁죽,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모두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어느 날 간호사가 내게 말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면회 오셨어요. 민수가? 가슴이 뛰었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복도로 나갔다. 면회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엔 민수가 없었다. 어머니. 수진이었다. 내 며느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이?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수진이가 왜 여기 온 걸까? 민수는 어디 있는 걸까? 민수는? 민수 오빠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제가 대신 왔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수진이 건넨 과일 바구니를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많이 불편하시죠? 여기 음식은 괜찮으세요? 수진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왜 왔니? 어머니를 뵈러 왔죠. 민수가 보냈니?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뭐가?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이런 데 보내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황했다. 수진아, 왜 우니? 저도 반대했어요. 진짜예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숨이 막힌대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집에 있기 싫대요.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다고.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 제가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제가 약해서. 죄송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수진이가 아니었구나. 민수였다. 내 아들이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민수한테 전해줘. 엄마가 괜찮다고. 어머니. 괜찮다고 해. 더 이상 안 와도 된다고.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 거라고.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그게 무슨. 가봐. 애들 챙겨야지. 나는 일어섰다. 수진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가. 나는 면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내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큰 소리로 운 적이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똑같은 질문. 하지만 이번엔 답을 알았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민수가 잘못한 거였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민수가 버릇없이 잘한 거였다. 나는 베개를 움켜쥐었다. 이불이 눈물로 흠뻑 젖었다. 시간은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민수를 기다리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다. 요양원엔 봉사자들이 가끔 왔다. 젊은 대학생들, 교회 사람들. 그들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러주고 산책을 같이 했다. 어느 날, 한 여대생이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지은이라고 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20살쯤 돼 보이는 까만 머리를 묶은 여학생이었다. 안녕. 할머니, 오늘 날씨 좋던데 같이 산책하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귀찮았다. 모든 게 귀찮았다. 괜찮아요. 저랑 그냥 얘기만 해요. 지은이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랑 닮으셨어요. 그래? 네, 우리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지은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희 엄마가 모시고 살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가 거부하셨대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뵈러 와요. 할머니한테. 근데 갈 때마다 느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지은이의 목소리가 잔잔했다. 할머니들은 다 강한 척 하시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하신 것 같아요. 평생을 가족 위해 사셨는데 정작 본인은 외롭게 계시잖아요. 나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이 맑았다. 할머니,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우세요. 울어도 돼요. 지은이는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가? 할머니, 자식분이 안 오시나 봐요? 응. 섭섭하시죠? 응. 저도 할머니 마음 알 것 같아요. 평생을 바쳤는데 버림받은 기분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내 손을 잡았다. 근데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이의 말이 위로가 됐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지은아. 천만에요.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랑 얘기하러요. 지은이는 약속을 지켰다. 그 다음 주에도 왔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의 대학 생활, 내 젊은 시절, 민수 이야기. 할머니, 아들분한테 편지 써보는 건 어때요? 편지? 내 말로는 못하는 것도 글로 쓰면 조금 나아요. 나는 고민했다. 민수에게 편지를? 무슨 말을 쓸까? 할머니 마음을 솔직하게 쓰세요. 서운했던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지은이는 펜과 편지지를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민수야. 첫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원망을 써야 할까? 그리움을 써야 할까? 결국 나는 이렇게 썼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엄마는 여기서 괜찮게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짐이 돼서.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해서.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그것만은 잊지 말아줘.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다. 지은이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보내보세요.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간호사를 통해 민수에게 보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주일, 2주일, 1달, 민수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역시 소용없구나. 어느 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3층 높이. 뛰어내리면 고통이 끝날까? 할머니. 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창문 열고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지은이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할머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은아. 엄마는 너무 힘들어.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할머니,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 거예요. 자식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 저 있잖아요. 지은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다. 지은이는 밤새 내 곁에 있어줬다. 그로부터 1달 뒤. 요양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박정숙 어르신 계십니까? 네, 접니다만. 저는 민수 씨 회사 동료 강현우라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민수 회사 사람이라고? 혹시 민수가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어르신, 민수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민수 씨 부서가 거의 절반이 잘렸고 민수 씨도 위기였습니다. 겨우 살아남긴 했는데 그 후로 업무량이 2배로 늘었어요. 게다가 큰아드님 대학 등록금, 작은아드님 학원비, 대출이자. 민수 씨가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다. 민수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그래서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됐대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말 못하죠. 아들이 어머니한테 엄마, 나 돈 없어서 모실 수 없어요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현우 씨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 씨, 회사에서 맨날 울어요. 화장실 가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우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모시면 다 같이 망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어르신, 민수 씨 원망하지 마세요. 그 친구도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현우 씨는 일어섰다. 이 얘기, 민수 씨는 모릅니다. 제가 몰래 온 거예요. 그냥 어르신께서 아셨으면 해서요. 고맙습니다. 현우 씨가 나간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수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민수를 원망했었다. 날 버렸다고, 배은망덕하다고. 하지만 민수도 피해자였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피해자. 내가 미안하구나, 민수야. 그날 밤 나는 또 편지를 썼다. 민수야. 엄마가 다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짐이 돼서.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살아야 해. 내 가족을 지켜야 해. 엄마는 이해해.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편지를 보내고 며칠 뒤. 민수가 왔다.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의 얼굴은 초췌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민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제가 못난 자식이에요. 어머니를 이런 데 보내고 얼굴도 못 보러 오고.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돈은 없고 애들은 학원비 내라고 하고 미칠 것 같았어요. 알아. 다 알아. 나는 민수를 일으켰다. 그리고 안아줬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짐이 돼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짐이 맞아. 근데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민수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내 아들아. 고생이 많구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어머니. 응. 제가 더 열심히 벌게요. 그래서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민수야. 나는 민수의 얼굴을 마주 봤다.
엄마는 여기가 좋아. 진짜야. 여기 친구들도 생겼고, 봉사 오는 학생들도 착하고. 엄마 혼자 지내는 것보다 나아. 어머니, 너는 내 가족 잘 챙겨.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약속드릴게요. 나는 웃었다. 민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 민수야. 엄마 기다릴게. 그날 이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지은이는 졸업 후에도 계속 봉사를 왔고 민수는 매주 얼굴을 비췄다. 손주들도 가끔 왔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어머니, 승진했어요. 부장 됐어요. 정말? 네. 그리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어요. 민수는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 수 있어요. 나는 민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민수야. 어머니,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제 진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엄마는 여기 있을래.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있고, 지은이도 오고. 민수네 집 가면 너희들 눈치 볼 것 같아.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알아. 근데 엄마는 이제 편하고 싶어.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알았어. 가족이란 게 꼭 한 집에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사랑하고, 자주 보고,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더라. 어머니, 너는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엄마한테 자주 와.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엄마 진심이야. 민수는 나를 꼭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수야. 그 후로도 나는 요양원에서 지냈다. 민수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다. 수진이도, 손주들도 함께 왔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이 요양원에 정식으로 취직했다. 그녀는 매일 나를 챙겼고,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아드님이 모시겠다고 했는데, 안 가신 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 없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선택이요? 응, 예전엔 민수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알아. 내가 선택한 거라고. 여기서 사는 걸. 와. 멋지세요, 할머니. 늙으면 멋있어지나 봐.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민수가 왔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웃었다. 지은이는 새 봉사자들을 데려왔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찾아왔다며 기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나는 행복하다. 78년을 살면서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 엄마도 부족했어.
너무 많이 주려고만 했고 너를 압박했던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갈게. 그러니까 너도 행복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엄마가.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하늘엔 별이 반짝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나도 내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요양원이라는 곳, 처음엔 버림받은 사람들의 장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여기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자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 나는 평생을 엄마로 살았다. 아내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다. 이제는 다르다. 나는 박정숙이다. 78살에 한 명의 여자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할머니, 불 끄고 주무세요. 지은이가 문을 살짝 열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내일 봐요, 할머니. 그래, 내일 보자. 불을 끄니 방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내 마음은 밝았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민수야. 너 덕분에 엄마가 나 자신을 찾았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자장가 같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피해자로 살 것인가,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